당신이 평범한 금요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밖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7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잠든 사이 단 한 명의 남자가 대통령의 명령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이 정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군 전체를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탱크가 서울 한복판을 굴렀습니다. 장성들이 식사 도중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두환. 당시 계급은 소장, 공식 직함은 국군보안사령관.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가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 한 명이 하룻밤에 군 전체를 장악한다고?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밤으로 돌아갑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군사 기밀 문서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직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외교 전문들을 통해 12.12의 진실을 하나씩 벗겨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1979년 12월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태로웠던 그 밤으로.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군을 장악하기 불과 47일 전,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 통치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가장 측근 중 한 명의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장소는 궁정동 안가. 비밀 만찬 자리. 총을 쏜 사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독재 체제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주화를 외쳤고 일부 군 지휘부는 계엄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리고 전두환은 조용히 웃으면서 자신의 체스말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혼란을 기회로 바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 공문서에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 내부에서 이 조직을 모르는 고위 장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은 하나회, 한자로 일심회, 하나의 마음을 가진 모임. 하나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 내부의 군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들로 구성된 철저하게 비밀스럽고 철저하게 결속된 그리고 철저하게 야망으로 가득 찬 집단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 군대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 보장이 확실한 길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도 육사에 들어가면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두환은 육사 11기. 그는 생도 시절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성적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
신뢰를 얻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어떤 패를 꺼내야 하는지 아는 능력. 그는 하나회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회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그 조직의 핵심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회원 승진에는 하나회의 내부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요직 배치는 하나회 네트워크를 통해 조율되었습니다. 하나회 멤버가 아닌 장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특정 자리에는 결코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1979년 10월 박정희가 죽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핵심 지휘부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하나회 멤버이거나 하나회의 우호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네트워크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회의 존재는 당시 미국 정보당국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은 군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야심을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이 오기 전 전두환에게는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마치 그를 위해 준비해둔 것처럼 바로 그 명분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 그는 군의 최고 서열자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기관은 국군보안사령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암살 배후가 있는가? 공모자가 있는가? 그 밤 안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을 조사하는 권한이 전두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군 내부의 모든 고위 인사를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모든 장성의 동선과 연락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계엄사령관 정승화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내내 전두환의 보안사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부대가 서울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가? 계엄사 핵심 참모진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 보안사가 특정 명령을 내렸을 때 각 부대 지휘관들이 따를 것인가 아닌가? 하나회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확보된 지휘관들은 누구이고 설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12월 초 전두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화 열기가 높아지면 군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었습니다. 정치권이 안정되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창이 닫혀버릴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가 자신에게 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하나회 핵심 멤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는 공식 채널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은 단순하고 대담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박정희 암살 사건과의 연루 혐의로 체포한다. 합법적인 수사권을 명분으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군 지휘권을 장악한다. 12월 12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갔습니다.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한 재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규하는 거부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통령의 허가 없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오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보안사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23분, 서울 어딘가의 한 음식점 앞,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외투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소사관들이었습니다. 음식점 안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보안사 요원들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두환이 몇 시간 전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행제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전두환이 그 거절을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 선두에 선 인물은 허삼수 대령이었습니다. 하나회의 핵심 멤버, 전두환의 가장 신뢰받는 신복 중 한 명. 그는 정승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잠시 동행해 주십시오. 정승화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안서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장은? 허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고 서열자가 영장도 없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 어떤 합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 있던 참모들이 항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행장교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12.12의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쿠데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승화가 연행되는 그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계획은 단 한 명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 전체의 지휘 계통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하나회가 작성한 작전 목표 목록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각 군 지휘부의 핵심 인물들, 자신들에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장성들, 그리고 계엄사 참모진 중 정승화에게 충성하는 인물들. 이들을 동시에 무력화하지 않으면 저항이 조직화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그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서울 각지에서 같은 시각, 같은 방식으로 군 고위 간부들이 자택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선이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계엄사는 갑자기 자신의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전두환은 보안사 본부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마치 수십 번 리허설을 해온 사람처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1을 이야기할 때 전두환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두환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당시 구사단장, 계급은 소장, 그리고 전두환의 육사 동기이자 하나회의 또 다른 핵심 멤버. 전두환의 계획에서 노태우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주둔한 구사단 병력을 서울로 진입시키는 것, 계엄사 방어선을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사단을 서울로 이동시키려면 상급 지휘관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노태우는 그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 명령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12.12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전두환만 불법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도 하나회에 속한 수십 명의 지휘관들도 모두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 조직의 근본적인 붕괴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구사단 선발대가 서울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노태우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부하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랐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한편 계엄사 본부에서는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승화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계엄사 참모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경사령관 장태환 장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갑부대에 명령했습니다. 보안사의 불법 행동을 저지하라. 정승화 장군을 즉각 석방하라. 장태환.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날 밤 전두환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수경사, 즉 수도경비사령부는 서울의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장태환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보안사 본부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대에 명령을 내리는 사이 이미 하나회 멤버들이 그의 부하 지휘관들에게 먼저 연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장태환의 명령을 따르지 마라. 상황이 정리되면 설명하겠다. 일부 지휘관들은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태환은 부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분노와 절망 속에서 무성기를 통해 외쳤다고 합니다. 전두환, 이 역적놈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1시, 국방부 건물 앞에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 정문 앞에 전차가 포를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전두환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그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항하면 유혈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군대 간의 전면 교전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잠든 도심에서 그는 결국 전두환 측과의 협상 채널을 열었습니다. 전두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승화 연행에 대한 사후제가, 불법으로 체포한 계엄사령관의 연행을 합법화해달라는 것.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가에 사명하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수사로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적법한 군 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났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방부 앞에 탱크가 있다는 것, 계엄사령관이 이미 연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명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최규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그는 서명했습니다. 정승화 연행이 공식적으로 재가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규하의 서명 하나로 그날 밤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가 소급하여 합법화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외피가 이후 몇 달간 전두환이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결정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서류와 달랐습니다. 장태환의 수경사 병력과
하나회 병력 사이의 긴장은 새벽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의 군인들이,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새벽 4시가 지나자 저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장태환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하겠다고 했던 부대 지휘관들 대부분이 결국 움직이지 않았거나 하나회의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새벽이 밝기 전에 자신도 체포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관은 체포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전두환 측 병력에 의해 사실상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 본부는 이제 전두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전두환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 공식 직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총은 그의 편에 있었습니다. 탱크는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12 군사반란.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숫자나 역사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었고 탱크 소리였고 동료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긴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몰랐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들은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문 가판대에는 조간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에도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열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700만 명이 자신의 나라가 바뀐 것을 모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다가 2000년대 들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공개된 외교 전문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문서들이 드러낸 것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2월 12일 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한 미국 대사관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대사관에서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제가 없이 연행했습니다.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미국은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당시 대한민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전두환의 병력 이동을 저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사단이 서울로 이동할 때 위컴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인했습니다. 혹은 최소한 묵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데타를 허용했는가? 아니, 더 나아가 묵인했는가? 위컴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내부군 문제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승인한 병력 이동이 없었다면 노태우의 구사단은 서울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단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전두환의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미국은 1979년 12월 12일 밤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2.12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굳혀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투입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병력 이동을 위컴이 다시 한번 승인했습니다.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결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12와 5.18. 하룻밤의 쿠데타와 열흘간의 학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사이에 미국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이후 그는 즉각 권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투명하게 쿠데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기다렸습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12월 21일, 12.12로부터 9일 후,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직무대행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승화가 연행된 자리를 그가 채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군 전체의 지휘권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1980년 4월, 그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도 임명되었습니다. 군과 정보기관을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총과 정보를 모두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함도 그는 곧 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980년의 봄이 왔습니다. 그 봄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사후 억눌렸던 민주화 열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10만 명이 시위를 벌인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계엄을 해제하라.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전두환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회로 삼았습니다. 5월 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전두환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대학이 폐쇄되었습니다. 언론이 검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 정치인들과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김대중도 있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그 인물이 전두환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18일, 광주에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흘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챕터가 쓰였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진압복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여성, 노인, 학생, 아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66명.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백 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기록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고립되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자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마지막으로 남아 저항하던 시민군들이 진압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총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침묵했습니다. 전두환은 그해 8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12.1을 공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근대 국가였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헌법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 저항하는 장성들도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속도였습니다. 전두환의 작전은 상대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연행, 지휘관 동시무력화, 통신 차단, 병력 진입,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안에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항을 조직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필요합니다. 지휘가 필요합니다. 전두환은 그 세 가지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호함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결코 나는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합법적인 외피를 유지했습니다. 수사권, 계엄 관리, 국가안보. 이 언어들은 저항을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반란에 저항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저항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슬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랐습니다. 명령에 따랐습니다. 상황에 따랐습니다. 그것이 군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명령에도 복종했습니다. 전두환을 막으러 나선 장태환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어떤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이긴 쪽이 확실해졌을 때 그 편에 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세 번째 이유를 방관자 효과의 군사적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12.1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독재는 항상 압도적인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는 종종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9년간 권력을 유지하면서 벌어들인 돈의 규모입니다. 1995년 전두환이 기소되었을 때 검찰이 밝혀낸 비자금 규모는 2,205억 원이었습니다. 1990년대 환율로 약 2억 7천만 달러. 대기업들이 상납한 돈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대우. 대한민국의 거대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업 특혜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29만 원. 그것이 대한민국 역대 최대 비자금 사건의 주인공이 법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9만 원이라는 말은 지금도 한국에서 위선과 파렴치함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월 12일 이후 전두환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을 장악했습니다.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장악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룻밤의 반란으로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자신의 사유물로 만들었습니다. 12월 12일의 첫 총성으로부터 전두환의 퇴임까지 9년. 그 9년 동안 억압된 언론, 고문당한 운동가, 학살된 시민들,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1979년 12월 12일 밤 음식점 문이 열리고 한 장군이 영장도 없이 끌려나가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용기와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회의 모든 거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2021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쿠데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은 처벌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그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새벽은 빛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아침, 서울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탱크는 철수했습니다. 총성은 멈췄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신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평상시처럼 음악을 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승환은 감금되었습니다. 장태환은 체포되었습니다. 계엄사는 전두환의 사람들이 장악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지휘계통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장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선거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투표는 없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습니다. 투표율 100%, 찬성 99.37%.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전두환은 9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총에 맞았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끌려나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와 침묵의 문화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1987년, 결국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박종철이 고문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들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6월 항쟁. 전두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권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와 반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2.12와 5.18. 그 두 사건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노태우는 22년 6개월.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반란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전두환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사람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전두환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이후 그는 연희동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2205억 원의 비자금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을 끝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말을 남기고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택에서는 골프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광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혈액암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개 발언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태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전두환에게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그 장군은
체포된 후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웠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12.12는 숫자입니다. 12월 12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철저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법과 헌법과 절차가 총합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할 때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사시든 어떤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서울에는 전두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태환도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저항한 계엄사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하려 한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거리로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어느 쪽이 더 많으냐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